이번 강의는 전세 사기의 역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요. 제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도부터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쯤부터 전세 사기 이슈들이 조금 터지기 시작했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그 전세 사기 대응 TF 위원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뭐 입법 관련돼서도 관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정됐을 때 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해설서 공동 저자로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출장해서 상담 드리고 관련된 노하우 정리해서 책자 발간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사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전세사기라는 게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거는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은 사기다 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흔히 역전세라고도 부르죠. 전세 원래 시세가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그 시세가 내려가는 현상을 역전세라고 부르는데, 그 역전세로 인해서 투자 실패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 외에 우리가 사기꾼이다 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전세라는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양태였고 지금 전세 사기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전세라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전세라고 흔히 부를 만한 건 있었습니다. 그 명칭이 전세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이때는 세매라고도 부르긴 했는데요. 지금처럼 거액의 돈을 주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특히 차임을 주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조선 중기 후기부터 이제 좀 있었다라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왜 이런 게 있었느냐?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갭 투자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전세로 임차인 입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임대인의 입장, 즉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세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이자로 거액의 금원을 충당해서 집값이 오르리란 전제 하에서 하는 걸 텐데요. 그러면은 그때도 집값이 상승을 하는 시기가 있었느냐? 당연히 있었고요.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건 귀양 가느라 전세 제도가 생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한양에 집이 있으신 분들께서 귀양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거주할 수 없게 되겠죠. 그 가문 대대로 살던 집을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양의 집값도 서울 집값 못지않게 폭등을 하던 시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는 이걸 징수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처럼 디지털 어떤 연락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귀향을 가는 동안 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거액을 받으면서 관습이 시작되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도 전세라는 건 성행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낸 자료에서도 조선인들이 많이 하는 부동산 그 거주 방법 중에 전세라는 게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어떤 거래 시스템이 있으면은 사기도 항상 이제 같이 있어 왔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든 일제강점기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초창기 시절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세 사기라는 형태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흔히 문제되는 것이랑 가장 비슷한 걸로는 그런 게 있어요.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인 척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 전세 보증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해놓고 대량으로, 그러니까 시세를 속인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흔히 집주인이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잖아요. 신탁 부동산이라든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던 게 등기부 같은 게 이제 조회하기 좀 힘들었던, 왜냐면은 등기부가 전산화된 것도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민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등기소가 불타가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딴 데 있었어요. 또 등기부로 만들어져서 이 두 개의 등기부 중에 주인이 당연히 다르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럴 때 어느 등기부를 우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집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주인을 알지 못해서 전세 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 닥친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1950년대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케이스들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급격히 성장한 년대부터는 좀 양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제 전세라는 것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왜냐고 물어본다면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죠.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매 시장에서 요동이 치고 사금융의 역할로서 전세는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전세 사기 수법들도 다양해졌고요. 1972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건축주가 아파트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거액의 융자를 받고 입주자들에게 입주금과 전세금을 받은 뒤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산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도산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건축을 시작을 할 때도 이제 도산을 할 작정을 한 케이스들이라서요. 현대에도 건축왕이라고 부르는 전세 사기 케이스가 있었죠. 그런 케이스도 건축주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행각을 벌였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복잡해지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어요. 본질적인 형태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직화되고 은폐하기 위한 수단들도 복잡해진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2023년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말씀드린 2024년 건축왕 사건도 있고요. 사기죄 기준으로는 최고형을 결국 선고받았어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가중까지 돼가지고 15년형으로.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작정을 한 사기 종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어떤 개인 혹은 한 사람 정도가 가담을 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일종의 조직화가 되면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건축주가 또 금융기관과도 결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가 있을 텐데요. 이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이 시세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이라든가 유사 컨디션의 상품들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까지 산출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뻥튀기 된 가격으로 매매 시세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매매 시세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전세 보증금을 세팅을 할 때는 만약에 전세 시세도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처벌된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로는 근저당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대항력인 시간적 간격을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걸 보시면은 대항력을 확보를 하면은 마치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이 선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모든 요건들이 갖춰지고 다음 날에 발생을 하거든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에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을 받은 당일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은행이 선순위대로 만들도록 하면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요원한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탁 사기라는 부르는 유형도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자가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될 텐데요. 이 신탁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분들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회사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자이기 때문이겠죠. 그 전에 소유자였던 신탁자인 우리가 집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는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의를 받지 않거나 몰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인중개사 분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게 굉장히 의아했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집주인을 부르는 임대인이 다수의 그 건축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신탁을 해서 그 신탁 방식을 통해서 담보를 받아서 건축도 하고 또 자금을 융통하셨던 분인데 이분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탁회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위조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준 거예요. 임차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동의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공인중개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미흡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신탁원부라고 부르는 그 문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집주인이었던 신탁자랑 수탁자인 신탁회사 간 어떤 계약 내용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등기부에 딸려 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탁원부는 조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신탁원부를 직접 조회하지 않고 집주인이 신탁자가 가져온 가짜 신탁원부를 그대로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진단을 해서 보증금이 납입이 됐는데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전혀 돌려받지 못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주의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양태가 다양해졌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이 될 사람들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옛날처럼 그냥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이라고 속여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액수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커졌다는 거는 절대적인 액수가 커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정하냐 아니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액수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를 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액수 커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인 역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세 사기라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특히 현대
기준으로요. 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랑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전세라는 관습은 뭐 과연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가 뭐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정보 비대칭일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순히 그냥 집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탁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그 신탁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시세가 얼마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좀 빼먹은 부분인데요. 흔히 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그런 이제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걸 악용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보증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량의 집을 매수한 다음에 그 세금을 체납하면서 그 명의만 특정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런 방식의 전세 사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집주인이 된 임대인이 된 사람은 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리베이트를 주면서 명의를 몰아주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 결국에는 경매가 넘어갔음에도 그 체납 세금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한참 사회적 문제가 된 22년, 23년 이럴 때 당해세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체납세금, 예를 들어 취득세든 뭐 종부세든 뭐 재산세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세금들이 원래는 가장 먼저 선순위였습니다. 그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든 아니면은 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있든 간에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그 확정일자까지 받은 날짜보다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근원적으로 막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정보 불균형이 기본적으로 이 전세 사기라고 부르는 사회 현상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협의의 전세 사기 말고도 광의의 전세 사기로도 부를 수 있는 역전세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뭐 언론의 얘기도 많아요. 근데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 시세가 너무 빨리 요동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전세 시세는 왜 그렇게 요동을 쳤는가? 이거 관련해서는 뭐 법적인 걸로 가장 뭐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뭐 흔히 말하는 임대차 2법이라고도 부르는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또 그 갱신을 할 때 10% 상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다소 정치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드리지 않고, 저는 근원적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세 대출과 그리고 그 전세 대출 관련된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의 전세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문도 드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여러 곳들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보험 좋죠. 보험료를 내면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취지는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하는데, 이 보험료의 산정이 실질적으로 그 리스크를 감안한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 애초에 가입을 안 하는 측면도 있고 복지의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다 보니까요. 그랬는데 만약에 통상적인, 특히 이제 보험이라는 제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게 변동이 없고 큰 수의 법칙을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지급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왔을 때 이 제도가 유지가 될 텐데,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이 주택시장이 급격한 하락이 있을 때, 특히 전세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려야겠죠. 전세시장에 급격한 하락이 있을 때는 이 보험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은 근원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리스크를 감안하는,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이 시장이라는 건 등락이 있으니까요. 이 하락기에도 충분히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제 보증보험공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도산하는 결과를 가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의 역사도 그걸 보여줬고요. 이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 혹은 그리고 임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 이제 세금이 전가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험료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인생에서도 비극적인 측면이고, 특히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2023년에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 부르는 법이 제정된 것이고 올해에도 그것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보호폭을 넓힌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 역전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전세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의 좀 특유의 시스템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월세 혹은 뭐 자가 대부분 있고 전세가 유사한 거는 뭐 몇몇 소수의 국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왜 전세가 유지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전세 제도의 어떻게 수명을 계속 늘려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시세가 계속 상승하리라는 믿음도 충분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세라는 이 시스템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는 뭐 10년대, 뭐 8, 90년대 그리고 뭐 2008 금융위기 이후 하락기에도 계속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때도 있었던 얘기고 지금도 있는 얘기고 전세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전세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처럼 뭐 그런 전망들이 엇갈리는데 제가 뭐 이 전망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전세가 없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세 사기는 없어지겠죠. 전세가 없어지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도 많이 하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된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관련된 뭐 약정 자문도 드리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나 뭐 시행사, 뭐 시공사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일적으로든 뭐 사적으로든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최근 외국계 자본에서 그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주거용 기준으로 말을 했을 때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소형 뭐 원룸, 투룸, 빌라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또 그 외에도 소형 오피스들을 위한 뭐 그런 부동산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자금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원인으로는 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재화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한차익의 생각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제 생각은 상대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월세가 조금 싸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월세가 왜 싸냐? 피 같은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집주인의 배를 불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로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이제 여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대도시들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월세가 싸다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물론 그 주장 자체도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지속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외국계 자본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 심리에는 전세라는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월세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전세로 들어갈 때는 이 전세 보증금은 내가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뭐 아깝지 않다.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고 뭐 이자 부분은 물론 내긴 하겠지만요. 상대적으로 보통 똑같은 컨디션의 아파트, 똑같은 컨디션의 빌라, 똑같은 컨디션의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는 그 보증금 이자,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고금리라서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분이 월세, 동급 컨디션의 매물의 월세보다는 훨씬 싼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영상 보시면은 뭐 좋은 전세에 들어가라. 그리고 국가 지원을 받는 뭐 중기청 보증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걸 들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일리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와 월세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 월세 시세가 차임이 일정에서 올라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라는 대체제가 없어지면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안 하고 월세를 세팅하려고 그 월세 시장에 공급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세 그 임대인 중에서는 뭐 이것을 통해서 저리로 그러니까 무이자 혹은 저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액의 자금을 충당을 해서 뭐 투자를 하려는 갭 투자의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집을 매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장이 확실히 월세 시장에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공급은 조금 늘어나고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 시세가 불균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라는 게 과연 없어지는 게 좋은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파급 효과가 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얘기들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다양한 뭐 대책은 했어요.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나열식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이라 흔히 부르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의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들, 집주인 명의가 뭐 불분명했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시세를 조작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유예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금리에 대책을 받는다거나 LH에 임대 보증을 들어간다거나 그 임대 매물에 들어가 살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원래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낙찰이 돼서 소유권을 받는 거지만 전세사기 피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그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있어요. 올해 같은 선매수, 선 보증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후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대책도 어느 정도 도입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대책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중개하는 중개사분들이 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또 이제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사실 사기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걸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조치가 도입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중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전세라는 시스템이 과연 없어져야 하느냐.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 사기는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사회에서 전세라는 거래 관행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 뭐 조선 후기부터 뭐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100년, 200년 가까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시스템인데 그것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가질 부분들이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 뭐 개인 차원에서 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뭐 별도 강연을 하거나 뭐 자료를 만들거나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전세라는 거래 시스템이 뭐 임차인에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는 투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뭐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식의 논의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세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임대인에게 내가 일정 돈을 맡기고 그리고 또 일정 돈을 계속 지급을 하면서 월세가 기본 형태로 우리 법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또 하나의 계약이 하나 더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하나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빌려주는 계약이라고 하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되 거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계약을 한 것이고 이 부동산의 가치 외에 또 그 사람 뭐 임대인의 뭐 신용도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시세가 급락하고 그리고 또 임대인이 다른 마땅한 재산이 없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투자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 가치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뭐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임대인의 어떤 신용이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부처님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이런 걸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너무 높은 전세가율을 이제 임대를 주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자신이 뭐 다른 금전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은 그 부분은 현행 관련해서는 실제 케이스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단순 역전세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사기죄로 의유를 해가지고 오래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사기의 고의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마땅한 소득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부동산 외에 자산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갭 비율이 굉장히 적었다.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전세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면은 특히 전세 시세가 떨어지면은 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또한 사기죄의 고의다라고 봐서 실제로 처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또 대법원까지 가서는 뒤집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임대인을 한다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관점이라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못 돌려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능력이 없던 게 아니라 괜찮은 소득도 있었고 갭도 이제 충분히 있어가지고 괜찮았지만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보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비율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딱딱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쭉 읽듯이 말씀을 드려서 좀 지루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논의하면서 저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강의 자체는 컴팩트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 마치고 질의응답이나 말씀 나눌 거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의 수도권이 제일 문제지. 네, 네. 그 언론에서 이제 나타난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 교체가 되면 과거는 1억 몇천
주택이 전세로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는 뭐 많이 보증금 교체되면 그 비용을 다 채워서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세상 이런 게 발생돼가 결국엔 팔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임대인들은 그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합니다. 여러 근거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시세 자체가 절대적인 액수가 커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것도 뭐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 부담이 세서 월세로 전환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태가 임대우기가 흔히 갭투자의 종말이라고도 부르죠. 뭐 언론에서 자극적인 얘기로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거 외에도 국제적인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천박한 얘기를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국계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는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잖아요. 근데 이 수익성이 있다는 건 전세가 종말을 하고 월세화 된다는 전제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계 자본 중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이미 한국에 뭐 대거 진출을 하고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최근 재테크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 있으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 발의안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건데 다른 여타 선진국들처럼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에게 권리가 쏠려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처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입이 되면서 또 2년의 어떤 기간을 보장해 줬을 때도 이미 사회적으로 큰 어떤 충격과 마찰이 있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전세 시세가 등락을 심하게 경험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갱신 요구권의 도입으로 인한 측면도 있었고요. 지금은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어요.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가장 단적인 예로 보여줄 수 있는 중도 퇴실을 했을 때 중개수수료의 부담 부분이었잖아요. 현행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을 텐데요. 2년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계약이 쭉 이어졌을 때는 임대인은 똑같이 갱신이 됐을 때 그 2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중간에 계약을 그만하겠다라고 통보하면은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끝났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복비를 물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묵시적 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끝나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임차인이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는 거고 1년을 거주할 수도 있고 바로 말해가지고 3개월 만에 계약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리스크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망을 말씀드리면 임대인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임차인을 약자로 보는 시선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임대인은 소수기도 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마 월세화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가 계속 존속되는 것보다는 월세화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팔아보려고. 전세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전세 상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유일하게 보면 앞으로 많은 사례들을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전세 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일반적인 계약과 비슷한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왔을 때 대리인의 자격, 그 위임장 그리고 또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부분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 등기부를 중개사분이 발급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의무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께서 모든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설명을 잘 하시면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개사분 중에 의무대로 하시는 분만 계신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엔 나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유자 확인, 등기부를 직접 대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돼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안내는 해주겠지만요. 국세든 지방세든 미납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시는 걸 추천드려요. 과거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적이 있다거나 근저당 부분에서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케이스들 물론 과거의 얘기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게 절대 다수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소 사항까지 확인해 봤을 때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거는 굉장히 위험한 매물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임대인 소유자였다는 전제 하에서 유동성의 위기가 있었다는 어떤 역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신탁 부동산이면은 신탁사 담당자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식의 선에서 벗어난 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 동의서를 위조한 케이스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참고로 그 케이스는 한 건물에서 수십 명의 임차인분들이 똑같이 위조된 동의서를 믿고 갔다가 다 떼이신 상황입니다. 신탁회사에서는 무단으로 설정이 된 거니까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명도를 진행을 했죠. 차가운 얘기지만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약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도 하에서도 방지할 수 없는 게 당일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케이스일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당하고 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렇긴 한데 다음날까지, 잔금 입금한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 설정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바로 해제되고 또 위약금은 얼마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해결이 덜 된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방지책으로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강의하면서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잖아요. 제 사견입니다만은 이 제도가 존속이 가능한 제도냐, 정의로운 제도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임차인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보험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위험을 해칭해 주는 거니까요. 다만 전세 보증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약이 끝날 때쯤 이 해지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거나, 최근 제가 상담드리는 의뢰인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이 보증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한 3-4개월 정도 걸린대요. 워낙 보증사고가 잦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과중한 측면도 있고 재원이 고갈되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이런 점들에서 보증보험을 든다고 해도 완벽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이나 보증 금액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지가 되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역전세가 깡통 전세 수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낮죠. 경매를 넘겨서 변제 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달라고 주장을 네. 하면서 지금 시끄러웠었는데 저 결과는 정확히 못 봤는데요. 네. 국가에서 부재하는 방안이라든지 세금이 투입돼서 좋지 않은 방안들이 논의되거나 올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는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LH에서 그 부동산을 매입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에게 일정 지급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됐을 때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특히 작년에 적자폭이 조단위 몇천억 단위인가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도산하게 두면은 보증 보험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보증을 해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책임을 전혀 안 지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측면도 있어서 결국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